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네,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광화문 재개장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광화문광장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 네. 걔도 1년에 한 번씩 세척 동상 하더라고요. 목욕을. 네, 목욕을 하고 하는데 계시죠. 그게 그냥 하루 물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요?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전문 업체가 와서 하던데 어쨌든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이거 보러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도 와서 설명을 해줘요. 엄마가 좀 잘 아는 인물이시니까. 아, 그렇지. 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예. 그런 분들. 근데 이제 또 업적을 한번 나열해봐라, 읊어봐라 하면 또 생각보다 좀 별로 안 네. 나긴 해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영화들, 명량 한산 때문에 또 알고 있긴 하지만 세종대왕 한글창제도 뭐 지편적 학자들이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 순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선조 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여러 각도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살다 보면 전부 다 잘못하고 네. 전부 다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것을 그냥 악인이었다, 별로인 사람이었다라고 딱 해버리면 우리가 거기다 배우는 게 없는 거죠. 네, 왜 선조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러한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역사의 재원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기대하시든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24일 수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분의 늠름한 동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투데이 잡스에 오게 되면 이분의 늠름한 그 위에 토르소라고 하나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르소.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서 기자를 안 죽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당당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위풍당당 행진곡이 뒤에 이렇게 딱 펼쳐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또 이순신 장군하고 또 생일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사실은 되게 아주 소소하고 아주 심심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제가 또 심심하다고 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우 심심해 이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때 아닌 단어 선택으로 네. 문의를 일으켰네요. 이런 문해력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불을 대신 제가 사고 줄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궁금해서 저랑 이순신 장군이 MBTI가 똑같지 않을까 이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MBTI는 추정인데 ISTJ라고 합니다. ISTJ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청렴결백한 독립운동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던데 근데 또 되게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렴결백한. 그래서 누구랑 사돈을 맺어주겠다고 하니까 노라고 했다면서요. 그때 그 네.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MBTI 상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추정까지 나온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그분을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아니 MBTI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검사였나 하고 놀랐었는데 네. 제가 과거에 MBTI가 ISTJ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거였으나 MBTI가 바뀌기도 하나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고 자기의 본질적인 거를 검사한다라고 처음에 테스트를 만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성향을 보여주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지만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요즘의 나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신상 이슈남 김성훈 기자님이 오늘 준비한 빅데이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3가지 이슈 함께 보실까요? 네. MBTI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없어요. 없네요. 네. 네. 보이스피싱. 네. 야, 저거 진짜 끈질긴 단어인 거. 보이스피싱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네. 할부 영업을 당한 적은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은 없었고 네. 제가 저희 아빠 걸 막아준 적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요. 어디 법원인지 검찰이라 그러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는 검사분 계신데 누구랑 친하세요? 전화 받았더니 뚝 삐삐삐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진짜 순수하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니요, 그냥 알고 약올리려고. 이거는 분명히 네. 보이스피싱이다. 네. 이 검찰 검찰입니다, 뭐 검사입니다. 이러면 또 갑자기 사람이 딱 긴장하게 되잖아요. 아빠가 너무 긴장하시고. 또는 뭐 금융감독관입니다. 이러면은 금융감독원 잘 무서워요. 알지도 못하니까 네. 막
이런 여러 기관들을 좀 사칭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23일 경찰청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일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에서 기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3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먹혔나 보네요. 네, 지난해 그렇죠? 같은 기간에는 21%였다고 하니까 16%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이유로는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이스피싱 와중에 앱을 깔라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앱을 깔면은 해킹이 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수법을 교묘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경찰이 공개한 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의사인 A씨 사연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당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의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이 됐다 이런 내용을 받은 겁니다. 현재 고소장만 지금 70장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뭐 개인정보나 뭐 자금을 옮기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실제로 뭐 또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링크를 보내주고 이 링크를 깔고 링크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하면 된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앱을 깔고 나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봤대요.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 연루가 돼 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해킹을 당하는 순간 본인이 거는 전화번호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다 연결이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딱 믿게 된 이 의사 A씨가요. 본인의 예금, 적금, 보험, 해약까지 모두 하면서 총 41억 원 가까운 금액을 보이스피싱으로 뺏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40대 남성분들이 이런 피해를 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이 또 많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요. 경찰이 또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디 영장이나 공문서 같은 것을 절대 SNS나 문자로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절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자신을 검사라는 이유로 얘기를 하면서 현금이나 가상자산의 거래나 이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까 이런 부분은 무조건 전화 듣지도 말고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 안 당할 것 같잖아요. 네. 네, 제 지인도 이것 때문에 좀 심각하게 타격을 네.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까 40대 남성들이 네. 좀 많이 당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좀 잘 알고 내가 이런 건 좀 잘 알아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깜빡 속기 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이스피싱을 해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맞습니다. 연령대고 네. 회사에서도 월급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연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일당한테는 좋은 타겟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서들, 중요한 문서들은 이제 카톡이나 SNS 안 날아온다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근데 요즘 전자정부 그리고 전자문서들 막 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거 뭐 소환장이 오는 건 예비군 아닌데 통지서 이런 것들이 보통 전자문서로 네, 전자문서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근데 좀 보안에 있어서 이제 두 회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와 어떤 구글에서의 어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진짜 사실 보이스피싱 이야기 들으면 너무 분노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거에 당하는 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뭔가 구조가 이상합니다. 어떤 수법들도 장난 아니고 저도 문자 엄청 받습니다. 서민 대출해준다. 하루에도 2건, 3건씩 오고요. 택배, 뭐 우체국 택배 왔으니까 여기로 연락 안 하면 반송된다. 이런 얘기 오죠. 심지어 납치한 것처럼 엄마 살려줘 막 이런 얘기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해갖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서민대출이라고 하는 사기 문자를 하루에도 2개, 3개씩 받는데 왜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 누군가는 여기 속을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유럽 같은 데서 우리가 보면 소매치기가 눈앞에서 뻔히 일어나는데 그 시도들이 있으면서 경찰이 손 놓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저걸 안 잡아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자분들이 그 어떻게 걸릴 수 있는 필터 같은 거 만들면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거봐요. 진짜 어렵다고 왜냐하면 어떤 문자를 검열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데 글쎄요. 기자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 개인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경찰청 출입 기자 때 경찰청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더니 경찰청 뭐 정보 수사 근데 뭐 제가 무슨 뭐 피싱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는 양반입니까? 몇 층이세요? 그러니까 한 3초 정도 정적이 있더라고요. 몇 층이세요? 저희 갈게요. 얼굴 보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시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 누구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도 거두지 않고 지금도 그런 유사한 전화가 오면은 약간 저도 이제 그분을 좀 약올리는 저는 그런 행위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가족하고 지인을 상대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넓혀가는 맞습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이나 뭐 부모님은 좀 다른 명칭으로 하지 아빠를 이름 석자 성함을 넣어서 아빠를 저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빠 이렇게 써 있는 그게 이게 핸드폰이 나중에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나면 그 정보가 안 돼요. 가족이구나. 아빠라고 써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한 전화번호, 맞습니다. 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독실 씨의 가장 사랑하는 누구누구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가족이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아내 폰이 해킹이 되면 왼수라고 써 있으니까 그것도 가족인 줄 아는. 아니 그것도 가족인 줄 아는 거죠. 다 아나요? 딱 보면. 근데 그러면 전화를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나 누군데 가족인 척하고 그치. 혹은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한대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다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름 석자로 다. 일부러 다 일부러. 그렇구나. 제가 들었던 보이스피싱 또 사례 가운데 조금 이건 좀 성질이 좋지 않다라고 느꼈던 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아들이나 딸이 있거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들릴 듯 말 듯하게 뭐 아들아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맞아요. 약간 인질같이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험을 가할 수 분노가 있다.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의 보이스피싱도 본 적이 있고. 또 친구는 아예 당했어요. 네. 아버님이. 근데 저쪽에서 멀리 아빠 살려줘, 아빠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약간 정신적으로 갑자기 확 정신이 무너지는 듣자마자 놀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해보면 보통은 그쪽에선 전화를 계속 걸고 있어서 통화 중이 걸리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게 돼 있고 근데 가끔은 그랬더니 내 딸은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웃어넘기기에는 여기에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스타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 딱 상황에 딱 적확하게 딱 만약에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또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중계기를 이용하는 중계기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플랫폼이나 아니면 전화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조금 걸러줄 수 있게 그렇게 뭐 방법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진흥화에 따른 어떤 대책 방안, 신종수법을 좀 이용한 사례가 너무 급증을 하니까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좀 흥미를 끄는 내용이 이 중계기라는 게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환해주는 중계기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던 중계기 단속 건수가 9,600건, 전년 대비 무려 3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태국에 전화하는데 010 땡땡땡땡땡 그렇죠. 일단 그거부터 처음부터 좀 약간 속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또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외에서 오는 경우에는 해외라고 뜨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1차적으로 걸러지잖아요. 물론 그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맞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않고 당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겠죠. 왜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거지. 미국에서 소환장을 문자로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도 좀 쉽지 않을 거고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구글에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에서 보완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전화번호부에 접근할 때마다 혹은 이런 함부로 어떤 앱들이 깔리지 않게 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손 놓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모든 걸 검열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애플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이스피싱이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다 패드 찍고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접근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연락처 접근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보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본사 엔지니어 분들 지금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ABC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타트업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 보안을 잘 막아주죠. 보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막아주는
무언가 뭐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도 할 수 있으면 코리아에 있는 엔지니어도 할 수 있죠. 뭐 누가 하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커널 차원에서 막는 게 사실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어쨌든 좀 막아주세요. 네, 정말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택시 요금인데요. 네. 정말 이게 한데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따끈따끈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 논의가 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서울시가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공청회에는 이제 뭐 서울시 관계자도 오고 관련 전문가도 오시고 택시업계 관계자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 요금이 언제 올랐나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 2월에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 뒤에 지금 4년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꽤 됐네요. 공청회를 거쳐서 결국에는 택시 요금이 인상 탄력을 받는다 이러면은 4,000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뭐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가장 이제 줄어든 게 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택시 공급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택시 공급량이 심야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5,000대 정도 지금 감소해서 원래는 25,000대에서 많게는 3만 대 정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2만 대 가까운 운행량을 보이고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밤에 택시를 잡으려고 해갖고 성공했던 경험이 최근에 한 번도 없어요. 저 심지어 그래서 달리기 한 적도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 지각을 안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잡혀서 그거 하다가 늦을 것 같아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구두를 신고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밤에요? 네, 왜냐하면 심야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택시가 안 잡혀요. 맞아요. 네. 예상이 있잖아요. 매일 그 시간에 다니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가능하면 택시를 못 타니까 타고 싶어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그 플랫폼 택시가 등급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액이 제일 먼저 잡히는 거랑 일반 택시랑 금액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서 이미 요금을 올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플랫폼이 거진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산하는 수치로는 90% 가까이가 이 플랫폼에 지금 종속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이런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 중개 이용료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된 지불을 해왔었는데 택시 요금까지 또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 인상분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봉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과 택시업계 입장에서 약간 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아마 지금 뭐 이렇게 호출료 1,000원, 그 다음에 등급 따라서 뭐 30% 많은 거, 심지어는 2배 가까이 받는 등급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주 고급인 경우에. 근데 밤에는 그것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아마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인상하는 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금액 정도는 감당할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가냐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울시에서 감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서울시에서 이거 모니터링 했었어요. 암행어사처럼 타가지고 그러니까 호출을 먼저 해주느냐 안 해주냐 이걸 했었거든요. 그때 택시가 또 갑자기 또 잘 잡히더라고요. 이건 제 체감이에요. 그걸 하고 있다고 할 때는. 근데 그 지나고 나니까 또 안 잡히는 거예요. 택시를 갑자기 늘었다 줄였다 한 건 아닐 테고. 그러면 그런 감시를 상시 그냥 계속 연중무휴 365일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KTX를 타고 이제 버스는 완전히 끊겨 있는 시간에 용산역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로 그때 줄이 이만큼 섰어요. 사람들이 다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은 그래요? 정말 그런데 30분을 기다렸는데 한 대도 안 왔어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때 좀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도 결국엔 저 자전거 따릉이 타고 집까지. 저 따릉이를 못 타가지고 그럼 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는데 젊은 사람이 제가 그랬는데 사실 앞뒤에 보면은 아기들 안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대안이 있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요금 올리는 게 꼭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전 택시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보장해둬야 되지만 이런 부분하고 어르신들은 그 플랫폼 택시 못 잡아요. 맞아요. 네네. 그 옆에서 좀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80 넘으신 분이 혼자 사신다. 그럼 택시 타고 어디 못 가요. 그 문제는 확실한 거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플랫폼 택시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기본료에 안 옵니다. 근데 그분들 다 부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이 구조 안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잘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땀을 누가 흘렸는데 흘린 땀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회사도 어렵다는 거죠. 모두가 어렵네요. 왜 다 어렵죠? 우린 돈을 쓰는데? 기자님 왜 다 어려운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더 준비를 해서 1시간 은밀한 줘야죠. 내용으로. 그건 그렇게 하려면 김성훈 기자님한테 통으로 줘야 돼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한번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올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멋진 지갑. 그럴 리가요. 미담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면접을 보러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택시로 착각한 노인분께서 차를 탔는데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김성훈 씨 아닌가요? 김성훈 씨. 뭐 저라면 영광이죠.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라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면접관님 이 영상 좀 봐주세요. 제가 면접날 늦은 이유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는데 지난 11일입니다. 오후 2시쯤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A씨가 차량을 몰고 면접을 가던 중에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을 세웠는데 어떤 할아버지 분이 딱 타시더래요. 택시로 착각을 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침착하게 행동을 한 거죠. 착하게. 그래서 대기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가는 길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데려다 드렸는데 이제 목걸이 같은 걸 차고 계셔서 카드 같은 거를 보니까 뇌졸중 환자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혀 있던 정보를 통해서 거주지로 이제 안전하게 이동을 해드렸다 이런 내용인데 이 A씨가 영상을 재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면접에는 사실 30분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간 준수를 부탁했는데 왜 늦었냐고 인상을 찌푸리셨다고. 왜냐면 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좀 늦은 거는 잘못된 일이긴 한데 몸이 불편한 분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고 하고 다행히 1차 면접에 합격해서 2차 면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지금 더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자면 이제 데려다 드렸습니다. 면접에 딱 늦었어. 알고 보니까 회사 오너가 그분이고 회장님이셨어. 이러면은 그냥 1차 면접에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씩 웃고 이제 드라마 보통 종료가 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래도 다행히 1차 면접을 합격하고 2차 면접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에 제가 A씨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일면식은 없지만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도 칭찬하고 싶어요. 가차없이 안 넣어주는 데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변명도 안 받는 경우도 30분 늦어서 끝 됐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는 면접위원들이 그거를 그래요? 그럼 30 봅시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이 회사 선택하는 거 저 찬성입니다. 이거를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왜 늦었는지 물어라도 보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쵸. 물어보지도 않죠 보통. 이 좋은 직원이 좋은 회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칭찬을 드리고요. 이분은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회적으로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또 SNS에 최종 면접 광탈 유유 이러면은 또 사회적으로 큰 또 논란을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님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다시 플랫폼 택시를 하면 저렇게 길거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저게 또 택시 업계 어떤 얘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손들어서 이렇게 택시 잡는 게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택시 잡기 어렵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오늘 너무 신선한 미담을 전해주셔서 정말 좋은 좋았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즘의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데모다. 오늘은요 즐거운 뉴스는 역사다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제가 멋있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듣고 보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의 충신, 선조 바라기, 선조 매니아, 선조 홀릭 바로 동인 김재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문 잠그세요. 이분 나가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많은 걸 알았습니다. 동인이시고요. 동인 아닌데. 선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네네. 좀 어떻게 애드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원래 역사학자들의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선조를 좋아한다? 아니요.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 정설이라고 불렸어. 원래 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보고 비틀어 보고 새롭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선조가 지금까지 이순신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도 이제 성군이라뇨? 아, 왕은 아닌데 성웅. 성웅. 네네네. 네, 그 분한테 이제 조금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안 좋게 그려졌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새롭게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렸던 거지. 새롭게 보자였다는 거였는데 네. 이제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렇죠. 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이거 과학이 원래 그런가요? 원래?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선악이 이렇게 명확하고 그런가요? 왜 저를 공격하십니까 갑자기? 역사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동인 김재현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면 배우는 게 없다. 그렇죠. 이 안에서 명과 암을 같이 보자 하는 이제 선조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할게요. 우스갯소리인데 가끔 우스갯소리를 진심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저희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선조의 다른 면, 그래도 좀 평가해줄 만한 그렇죠. 역사적인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거북선을 살짝 띄웠죠. 지난주에 거기까지 살짝 거기까지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띄워놓고 또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거북이 어떡합니까? 오늘은 얼른 그 거북선의 주인공, 사실 판옥선 그리고 거북선의 주인공이 우리 이순신 장군과 그와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선조죠. 네. 처음에는 발탁도 했지만 나중엔 좀 경계를 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순신을 질투했던 왕인데 이순신을 질투하다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어떤 왕이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굉장히 오래 제위한. 오래 했다. 네. 근데 왕을 오래 하면요 바보로 왕이 되더라도 진짜 완전 똥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똥멍청이. 이 정도 근 40년 정도 하거든요. 왕을. 그러니까 한 직업을 40년 한 거네요. 그럼요. 장인이 되는군요. 그럼요. 진짜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똥멍청이 괜찮습니다. 정치 감각이 생겨날 수밖에 그럼요. 없는 당연히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선조는 그 전에도 잘했어요. 그 전에도 잘한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원래는 선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최초 방계 출신 왕입니다. 그래서 선조예요. 조 아니고 종 아니고. 종조. 원래는 물론 조선은 그 규칙을 절대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이제 중국 황실에서는 이 황실을 개창한 사람이 아니면 조자를 잘 안 써요. 시작해야 조. 태조 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다 종이죠. 근데 이제 선조는 사실 조선이 당연히 이제 전주 이씨 집안으로부터 쭉 내려오긴 하지만 중간에 방계로 뚝뚝 끊기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최초가 선조입니다. 원래는 적장자 아니면 적장손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이 선조 때부터 7째 아들이에요. 중종의 7째 아들의 셋째 아들입니다. 네네. 집안은 맞죠? 집안은 맞죠. 집안은 맞아요. 집안은 맞아요. 근데 중종이 적장자가 이제 인종이었고 빨리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차남이 명종이 되는 거고 근데 명종도 아들이 있는데 13살에 빨리 죽어요. 근데 명종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죠. 조선 명종이 뭐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아는 임금이 한 5손가락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명종 때는 원래 그래서 명종 때 유명한 사람은 문정왕후라고 엄마입니다. 명종의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여인천하. 네네. 그분이 더 유명하셔서 그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훈구 척신 세력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명종의 아들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다음 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후사가 없어서 쭉 찾다가 찾은 사람이 이제 중종의 7째 아들의 셋째 아들. 자기 조카인가요? 학렬로 치면? 제가 그 인척관계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형제의 아들이니까 조카인 거죠. 조카죠. 명종의 입장에서는 조카입니다. 조카.
빨리 명종의 아들이 빨리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명종이 좀 차일피일 미뤄요. 왜요? 본인의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본인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훈구 척신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조선의 정계가 좌우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안 그래도 자기 아들도 아닌 누군가 이게 척신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왕으로 앉혀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해준 형이 죽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 중에서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신하들이 그럼요. 입김이 작용했고 그쵸. 뭐 입김 본 사람들이 내가 알지? 그렇죠. 왕. 그렇죠. 이거잖아. 그냥 밀어줬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바꾼다. 그렇죠. 이거죠. 그 세력들을 우리는 흔히 훈구라고 부르는데 훈구라고 부르고. 이제 사실 훈구와 살인 막 이런 대결 나올 때 그 훈구는 하나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 뭔가 이렇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파가 있고 종파가 있고 이렇게 집단이 있잖아요. 훈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인척 이 왕을 세워준 인척들로 이렇게 뚝뚝 끊겨 갖고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냥 밀어준 세력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세조 때부터 생기는 거죠. 네. 뭐냐면은 이제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세조도 왕이 될 상 그 사람이. 그렇죠. 왕이 될 상인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실 뭐 세조가 왕이 엄청 뭐 카리스마 있게 뭔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한명회를 비롯한 척신 세력들이 훨씬 더 셌죠. 밀어준 거네요. 네. 예.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훈구들이 그 왕과의 어떤 인척 관계들을 통해서 왕을 계속 만들어요. 아 그럼 조선은 사실 왕의 나라라기보다는 그 세워준 신하들의 나라란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건가 봐요. 조선 전기는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이제 그렇게 장악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근데 왕이 욕심을 내는 왕이 욕심이라기보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 과정에서 발탁하는 사람들이 사림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잠깐 한번 들어왔다가 중종 때도 자기를 세워준 중종도 중종 반정인데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세력들이 연산군의 반대 세력들이 중종을 추대해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잘 봤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당연히 척신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누르려고 중종이 조광조를 데리고 오는 거고 사림이 있다가 근데 또 기묘사화로 다시 한번 갈리고 그러다가 또 중종 이후에 아까 말했던 인종, 명종 이러면서 또 훈구 척신 세력들이 생기네. 결국엔 이 균형으로 우리가 보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태종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훈구 세력을 다 쳐버렸고 그렇죠. 다 없애준 거고 그런데 문제는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지지했던 그 훈구 세력을 너무 아끼고 다 봐주고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훈구 세력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또 견제할 필요 자체는 있고 그러니까 사림을 끌어들여서 같이 이제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과정으로 갔다. 그런데 선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죠. 처음으로. 원래는 형제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개가 되는 거죠. 형 대신에 왕위를 물러받는 경우는 있어도 뛰어가지고 저쪽 조카잖아요. 그렇죠. 한 치고 두 치라고 할머니들이 맨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랬을 것 같네요. 그럼 제왕 교육도 전혀 못 받은 거고. 근데 이제 명종이 빨리 아들이 죽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카들을 쭉 불러다 놓고 한번 좀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보는 거죠. 누가 왕이 될 제목인지. 야사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사료에 있는 얘기입니다. 익성관 써봐라. 설화라고 설화가 아니에요. 이거 실제 사료에 있는 거니까 쭉 그 조카들을 세워놓고 익성관 머리를 내가 머리 크기를 한번 재볼라니까 니네 머리를 재볼라니까 다들 앉아보고 앉아보고 니네 한번 이거 한번 써봐라고 했는데 다들 써고 썼다 뺐다 이렇게 하는데 장난치고 이제 이 선조만 이때는 이제 하성군이었죠. 하성군만 이제 익성관은 왕만 쓸 수 있는데 제가 감히 쓸 수 없습니다. 오 기특해. 그렇죠. 이제 명종 입장에서 얘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네, 똘똘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조한테 교육적인 투자를 조금 해요. 하기 시작은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성군을 딱 세자로 책봉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죠. 함부로 내가 여기 먼저 했다가 또 들러붙는 세력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그렇게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차일치를 미루다가 죽는 날 네. 명종이 죽거든요. 네. 한 22년 정도 20년 넘게 제외를 하다가 네. 급사를 해요. 네, 죽을 때 이제 빨리 세자 누군지 빨리 말해라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하소서. 네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척신들은 보통 중전의 친척들이에요. 오빠거나 뭐 남동생이거나 뭐.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중전이 있고 옆에 이제 중전의 측근들이 이렇게 쭉 있는 상황에서 빨리 말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숨 넘어가는데 중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전 쪽을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중전한테 물어봐라. 아,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그게 원래 조선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게 세자 책봉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왕이 죽으면 네. 그 이제 조정의 그 왕실의 가장 어르신한테 그쵸, 네. 누가 그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원래 의례예요. 아, 그 대왕 대비가 괜히 힘센 네, 게 아니네요. 엄청 힘센 왕을 누구로 만들 거냐? 나중에 고종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때 그래서 중전한테 물어봐라 하고 죽고 중전이 어차피 그때 이야기 다 된 거고 그러니까 하성군한테 넘기자라고 해서 이제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혹은 이제 왕실의 어른으로서 계속 정치를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왕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흐름대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그녀에게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사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익성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중종이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왕이 된 선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차피 이 사료나 이런 거는 이제 사료 비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후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애초에 그냥 인순왕후였거든요. 네. 인순왕후가 내가 관리하기 쉽겠는데? 라고 해서 픽해가지고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선조가 왕이 된 다음에 수렴청정을 인순왕후가 합니다. 한동안. 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측근 세력들도 이제 옆에서 같이 핵심 세력으로서 정치를 하죠. 아, 그러면 선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령천정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왕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10대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래 했으니까 노련할 수 있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욕심쟁이에 질투쟁이에 막 그렇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는데. 곤데 이게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당연히 본인은 자격지심이 있을 수밖에 있죠. 없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처음으로 방대 출신의 왕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격지심과 약간의 일종의 어떤 게 남아가지고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도 그거가 이제 선조를 괴롭힙니다. 영조도 그때 얘기하실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요. 평생 같다면서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리학적 가치에서 봤을 때 내가 원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왕이 됐겠죠. 그리고 그 조선시대 때는 단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옆에서 얼마나 얘기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되게 우아한 어투로 대신들이 그쵸. 면전에서 웃으면서 네, 고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괴롭혔겠죠. 그 정통성이랄까 혹은 자기의 왕의 절대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종 같은 경우에도 상황으로 금방 물러나고 오히려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게 내가 절대적이니까. 근데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때는 계속 불안해하는 거고 나중에 광해군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들 자체가 다 이런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 가정교육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유가 정말 뿜뿜 품어져 나왔었던 사람이 나중에 숙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한 적장자. 중전에. 네, 완전 그냥 딱.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에 즉위를 하거든요. 16세 아마 숙종도 17세 이때 왕이 되는데 숙종은 왕이 돼서 당연히 수렴청정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선조는 16세면 사실 조선 시대면 16세면은 성인이에요. 성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갓 성인이 됐다고.
근데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알면서 부족하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쵸. 모자라니까 내가 이런 거니까 네네. 계속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나중에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순신 장군조차 이제 질투를 하면서 뭐 삼도수군 총제사 한 거를 금방 이제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유례가 없다. 사실 삼도수군 총제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모든 종류의 어떤 수군의 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전시 상황이 좀 벗어났다 싶으면 빨리 끝내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계속 이게 뭔가 질투하는 왕, 것 같고. 그리고 쪼잔한 왕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조가 1년 만에 수렴청정을 끝내버립니다. 강단이 있네요. 굉장히 강단이 있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정통 밖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측근 세력들이 지금까지 세조 이래로 그 척신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기가 흐른 상황에서 1년 만에 끝내버리고요. 주변에 있었던 척신들을 제껴 나갑니다.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하다. 그때 이때 이 척신들을 쳐내고 이제 그 수렴청정을 벗어나는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살인이 되는 거죠.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역사를 본 거죠. 조선의 쭉 역사를. 그쵸. 저 위에 있었던 성종 때의 어떤 사례도 한번 본 거고. 척신 세력들을 힘을 누르기 위해서 살인 세력들을 등용했었던 그 윗대 선조들을 본 거죠. 선조가 선조를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중종 때 조광조를 등용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었는지도 쭉 공부를 하고. 어쨌든 사화로 진짜 너무 피비린나게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살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이제 그게 붕당으로 쪼개지고 나중에 조선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살인이 나쁘다. 네, 쌍질이나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냥 이 시기 조선 시대로 딱 돌아가서 살인이라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딱 보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했었던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화라고 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총선에서 공천 못 받는 걸로 끝나지만 그렇죠. 이때는 정말 죽는 겁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집안이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피비린내라는. 3대를 멸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할아버지, 아버지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싹을 다 자른다는 거죠. 아버지의 형제들, 할아버지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는 거니까 집안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돈의 팔촌까지 끝나는. 네, 다 죽는 거니까 할아버지 때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몇 초인 거죠? 하여튼 그 친척들까지 다 죽는 거니까. 3대가 3명이 아닌 그 3대. 3대의 그 가문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어놓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정치. 그럼요. 엄청난 거죠. 지금 척신 세력들이 하는 정치는 성리학적 가치에서 벗어난 거니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고 유교의 나라인데 이걸 바로 세워야지. 그럼 내 목숨을 던진다. 도끼 들고 와갖고 상소 올리고. 그럼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부분 이제 살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또 한 3회에 걸쳐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조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싫어하시는 근데 일단 눈치인데요. 선조는 정치 감각도 대단하고 타이밍, 결단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한 17 정도가 됐을 때 수렴청정 끝내고 내가 이제 왕을 직접 시작하는 거죠. 친정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훈구 세력 입장에서 요거 봐라. 너 내가 어떻게 너 왕 만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어쨌든 가지고 있는 수단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선조가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세력 교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짐 체인지를 한 건데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면 뭐 명종이 잘했다 그래야 되나? 일을 많이 별걸 안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마지막까지도 선조 하성군한테 이제 그거 세자 책봉을 안 하다 보니까 세력이 일단 약해요. 그렇겠죠. 훈구 세력 자체가 약해요. 척신 세력 자체가 약합니다. 그리고 살인들이 아까 그래서 대단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계속 진출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계속 진출을 해왔고 죽이면은 또 다른 그 제자들이
세력을 키워서 또 올라오고. 아, 3대를 멸하는데 제자를 멸하라고 돼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제자는 합통으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서원을 없앴어야 됐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중에 우리가 조선을 집어삼켜가지고 우리 사리사욕체 이게 아니고 어울린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조선을 걱정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무리였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죠. 이게 방금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향교 출신들이 아니에요. 서원 출신들이지. 그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공립학교가 아니에요. 사립학교 출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몽주, 길재, 김종직, 뭐 김갱필, 조광조로 내려오는 사립학교 출신들이에요. 원래는 조선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세력이죠. 왜냐 조선은 역성혁명으로 만들어진 나라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 학교에서 배우는 학풍이 아닌 우리의 학풍을 따로 만들어서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게 세대가 지나면서 이들이 배운 성리학의 가치를 조선에서 펼치겠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게 이제 세조의 왕이 찬탈인 거죠. 이거 그대로 볼 수 없어. 우리가 이거를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꿔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중종년간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군사도 없으면서. 야, 약간 난 지금 머리카락이 좀 쭈글쭈글 서고 있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념과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과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냥. 사교육 지지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약간 느낌이. 이 시기 그렇게 딱 나눠서 본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서양에서 이 상황을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지? 이런 생각을. 그럼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약간.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학원도 또 사교육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교육이 굉장히 좋지만 다르게 보자면 우리가 국사편찬위원회 만드는 국정교과서 하나 이거 되게 위험하게 보는 것처럼 자유로운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는 좀 알아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경제적인 것들까지 척신 세력들이라고 하면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겸병하고 이제 고려가 망할 때처럼 이랬었던 이때가 선조 때라고 하면은 조선이 생긴 지 180년, 200년 원래라면 다른 나라였으면 망해야 돼요. 중국이었으면 원래 한 200년마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한 나라가 이 정도 되면은 부정부패가 엄청나지고 토지 겸병 해가지고 주변 왕 주변의 세력들이 다 이렇게 해먹고 막 이럴 때인 거예요. 굉장히 ASMR이었어요. 똥멍청이도 괜찮은데 해쳐먹고 괜찮습니다. 해먹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 서원 중심의 이제 살림 세력들은 이제 그 경제적인 것들까지 뒤엎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중소지주층들이에요. 자립할 수 그렇죠. 있는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을 공부 가르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책도 사야 되고 집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로 조광조도 마찬가지고 이 선조년간에 시작되는 현량과라고 하는 추천제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 제도가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만 이거 요즘에 그 문제랑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의 수능 제도가 굉장히 공정하죠. 시험만 딱 쳐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과거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돈 많으면 유리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훈구 세력들의 자녀들한테 유리한 시험 제도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없어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맞춘 쪽집게 선생님도 많이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일 안 시키고 공부만 해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다 시험은 원래는 과거를 볼 수 있지만 낮에는 일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 주경야독. 형설지공. 별지공.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현량가라는 게 이거를 뒤집기 좋은 제도인 거죠. 왜냐 추천제거든요. 추천제. 그러니까 사림들이 서원에서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 친구 굉장히 잘하더라. 라고 하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받은 사람들이 따로 시험을 쳐가지고 인품이라고 하는 걸 같이 보면서 넌 인품도 됐고 수시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조광조 때 한번 했다가 현량가가 조광 기묘사로 이제 뭐 3대가 멸했는데 뭐 남았겠어요. 한 다음에 안 되다가 선조 때 다시 이거를 시작하는 부활하는군요. 선조가? 선조가 다시 현량가를 해서 추천해라.
라고 해서 살림 세력들을 쫙 빨아들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거든요. 너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좋은 인재를 모으는 게 정말 어려운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작고 지금 시작하는 기업은 인재가 제일 필요해요. 맞죠. 네. 네. 한 사람을 뽑아서 3가지의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이제 그 회사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선조한테 줄 서고 싶은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왕인데 독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홍부 세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인재를 좋은 인재 옆에 좋은 인재가 있다고 보고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네요. 네. 모든 제도가 그러니까 음과 양은 있는 거고 그러네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제 이게 타락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고 여지가 엄청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선 왕들이 잘 정치적인 감각으로 잘 이용했다. 그렇죠? 선조도 매우 영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주변에 있었던 사람 얘기하면은 바로 그래요? 인복이 있는 사람. 근데 이황과 이. 집회에 있는 그분인가요? 네네 그렇죠. 집회에 있는 분들. 얼마짜리였는지 맨날 헷갈려요. 살짝 그렇죠. 네, 색깔로 색깔. 이황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이미 노예하셨지만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이황의 어떤 그런 걸 존중해주고 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이를 중용해서 쓰셨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때부터 그래서 애매해요. 훈구인데 이 훈구야 살림이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구가 메이저가 돼버리. 그 살림이 메이저의 느낌이 살짝 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살림이 이렇게 등용되기 위해서 선조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훈구도 대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그 항상 중도가 있어요. 어디를 가나 중도가 있고 중도 보수. 그리고 소장파가 항상 있어요. 소장파가. 그 훈구에도 소장파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인 건데 척신이에요. 심씨가 아까 말했었던 그 이제 그 명종의 와이프 중전 와이프라고 하니까 좀 그런 중전 중전 그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신 세력이긴 한데 이 심의겸이 살림 세력들이 정계에 진출할 때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었던 사람. 애매해. 이 사람은 그럼 훈구입니까 아니면 살림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중도 보수죠. 네.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살림이 갈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저 심의겸은 의심해야 돼. 도대체 뭐냐? 도안은 줬는데 네네네. 뭘까? 근데 이게 촉발이 되는 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중에 살림들이 서로 갈라지는 이유기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치를 운영하는데 인사죠. 그렇죠. 인사권. 이조전랑이 바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이조전랑 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 요거 갖고 처음에 살림에 있었던 이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심의겸이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죠. 김효원은. 그래서 김효원이 패거리를 모으는 거죠. 심의겸은 살림이 아니다. 쟤는 앙심 품었으니까 아니야. 쟤는 척신이잖아.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살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게 동인과 서인인 거죠. 잠깐만. 저 지금 요즘 오늘의 정치 이야기,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아니 이게 너무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자신의 색깔대로 이렇게 안경을 끼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역사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리 문제로 비춰지지만 뭐 이게 명분일 수도 있고 정당성일 수도 있고 이게 진심이고 본뇌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척신 세력을 없애야 조선이 바로 선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죠. 사실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까지 조선을 망쳐왔었던 세력이니까 깔끔하게 이걸 정리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를 추천하지 않았어라고 우리가 너무 하찮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다 중요한 어떤 생각들, 사상들이 있어서 나눠진 건데 하지만 우리 김지현 선생님은 동인 지지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끊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김효원을 중심으로 뭉친 거고 심의겸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저 사람 그냥 단순히 척신 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살림 세력이 등용되는 데 역할도 했었던 사람이니까 인정해주자. 이 사람도 뭐 살림이 넓게는 범살림 아니야? 범살림. 살림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인이 되는 건데 동인 서인은 단순해요.
네, 그 살았었던 집 위치를 보고 동인서인이라고 한 거예요. 네. 어디가 중심이에요? 김효원이 이제 동쪽, 건천도 지금의 을지로 쪽. 아, 을지로 살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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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을지로 쪽 사라고 여기를 중심으로 뭉쳤다 그래가지고 동인인 거고 네. 심의겸 같은 경우 지금 정동. 정동. 네, 그러니까 이제 서쪽 그러네요, 이렇게. 살아서 서인이 되는 거죠. 아, 이 궁을 중심으로. 네네. 그 중심을 놓고 동인이나 서인. 근데 결국엔 이렇게 지역을 갖고 이름 붙이는 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적인 업적 중에 하나로 하는 양자역학에서도 코펜하겐 학파라는 게 있는데 네. 다 코펜하겐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던 과학자들 코펜하겐 학파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동인서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으면 와 재밌네 싶겠지만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죠. 우리 이제 아직 살인 분열을 못 하고. 어머 시간이. 제가 지금 귀를 의심한 게 PD님이 1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뭐 했는데 1분 남았지라는 생각이 우리 별 얘기 안 했다고 지금. 정열이 아직 안 했나요? 저희? 그게 누구? 아 그렇군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네네. 예, 그 엔딩 포즈 같은 거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도 엔딩 포즈 하잖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네네. 일단 지금 임진왜란 직전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짝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우리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 흠뻑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